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니 3분만 투자해서 배울 수 있는 교양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물,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말이죠. 바로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가 그것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지은이 데이비드 에스키더, 노아디 오펜하임, 옮긴이는 고원. 이 책은 시리즈 중에 세 번째로 나온 현대 문화편입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20세기 대중문화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책에서 앞으로의 트렌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 문화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가려뽑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재미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100년 동안 지속된 문화적 배경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요일별로 7종류로 나눠집니다. 월요일은 인물, 화요일은 문학, 수요일은 음악, 목요일은 영화, 금요일은 사회, 토요일은 스포츠, 일요일은 팝. 요즘에는 숏폼 콘텐츠라고 해서 1분에서 10분 이내로 볼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인기인데요. 이 책의 구성 또한 그러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대표적인 도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 인권. 1948년 생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가 킨제이 보고서라는 수천 명의 남성들의 성생활을 살펴본 800쪽 분량의 저서를 출간했다. 킨제이의 조사 결과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점은 37%의 남성들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동성애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동성애가 훨씬 더 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킨제이의 조사 결과는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데 이바지했지만 미국에서 동성애자인 남성과 여성들에 대한 아주 오래된 선입견과 법적 규제가 사라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더 걸렸다.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에서 수용됐고 일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특히 기독교 같은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동성애를 비난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남색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많은 미국인들 역시 동성애를 부도덕하다고 여겼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법률을 완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1950년 초기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마타신 소사이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창설됐다. 1969년 6월 28일 미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진정한 시초로 여겨지는 이른바 스톤월 항쟁이 이런 노력을 확대했다. 이 사건의 스톤월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한 게이바의 이름이다. 이곳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한 무리가 경찰의 급습에 맞서 싸우면서 3일 동안 폭동을 일으켰다.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도시경찰 병력이 게이바를 급습하는 것을 중단했고 1980년대에는 몇몇 주가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3년 남색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했고 2004년에는 매사추세츠주가 동성애자들의 정식 결혼을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군입대 금지를 비롯해 동성애에 반하는 여러 규칙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주들이 다른 관할권에서 행해진 동성결혼을 무시할 수 있는 연방결혼보호법에 서명했다. 또 많은 주들이 동성결혼을 노골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1984) 1949년 처음 출간되어 20세기 중반에 전 세대의 독자층을 놀라게 한 조지 오웰의 악몽 같은 정치소설 1984는
오늘날까지도 그 위력이나 해안을 잃지 않았다. 영어에 미친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느낄 수 있으며 전체주의,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여러 억압들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이게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웰은 오세아니아라 불리는 거대한 전체주의의 국가의 일부인 가상의 미래 영국을 1984의 배경으로 삼았다. 사실상 사회의 모든 점을 정부가 지배한다. 모든 것을 알고 멋대로 침입하는 경찰 조직이 모든 시민들을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심지어 사적인 순간까지도 감시한다. 도처에 널린 정치 광고는 오세아니아 여당과 빅브러더라고 알려진 코수염을 기른 신비한 여당 지도자의 위대함을 홍보한다. 런던 일대에 널린 거대한 포스터들이 빅브러더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준다.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정부의 진실부의 하급 사무원으로 여당의 현재 입장에 맞게 역사 기록을 수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당을 싫어하던 스미스는 여성 동료와 함께 비밀스러운 일에 착수하고 지하 혁명 조직에 가담함으로써 일자리와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오웰의 이 걸작은 그동안 출간된 반유토피아 소설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다.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같은 세계를 묘사하는 대신 반유토피아 작품들은 대개 잔인하고 억압적인 악몽 같은 사회를 그린다. 1984가 출간된 후 수년 동안 반유토피아 소설 장르가 문학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급성장하면서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칠드런 오브 맨 같은 영화들이 제작됐다. 모노폴리. 한때 러시아와 중국에서 금지되고 지금도 쿠바와 북한에서는 금지되는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모노폴리는 상대방을 파산시키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운과 기회의 전략 게임이다. 이 게임은 1935년 출시된 후 무수히 많은 버전으로 수백만 부가 생산됐다. 이 게임은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찰스 데로우라는 이름의 실직한 세일즈맨이 특허를 낸 것이다. 데로는 이 게임의 중요한 지점을 뉴저지주의 애틀랜틱 시티라는 리조트 타운의 거리 이름에서 따왔다. 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간인 보드워크는 애틀랜틱 시티의 유명한 해변가 산책로를 가리킨다. 대공황이 한창일 때 이 게임은 제조사 파커 브러더스의 예상을 깨고 히트를 쳤으며 그해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이 됐다. 수년 동안 파커 브러더스는 무일푼에서 거부가 된 데로의 인생 이야기를 이 게임의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초 한 경제학과 교수가 1904년 특허를 취득하고 널리 판매한 미국의 랜드로드 게임을 변형한 형태가 모노폴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홍보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발명을 했든 하지 않았든 데로는 모노폴리의 전매권을 획득했고 최초의 백만장자 보드게임 디자이너가 됐다. 그의 게임은 1935년 이후 3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 감옥 탈출 카드와 출발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200를 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 영어 어휘에 추가되기도 했다. 전통적인 뿌리에 맞춰 모노폴리는 계속해서 도시 라스베이거스 모노폴리, 스포츠팀 덴버 브론코스 모노폴리, 영화 반지의 제왕 모노폴리, 기타 관심사 애묘인의 모노폴리 등 수십 개의 변형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주제마다 짤막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읽다 보면 그 중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나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21세기에 대한 교양 서적이 나온다면 지금의 과제들이 좀 많이 풀려져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